진행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따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랩은 이제 다 이해를 했죠. 파라곤이란 플랫폼이 여기에 있고 P3의 라우터 연계되어 있으며 P 라우터는 P1, P2, P3 세 개 라우터가 삼각형으로 있고 P1, P2 라우터가 있고 CE 라우터의 뒤에 계측기가 있어서 여러 트래픽을 이렇게 다 제네레이팅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도 알아야 되냐면 파라곤을 쓰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파라곤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파라곤은요 총 5개의 호스트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호스트가 5개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컨트롤 호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프라이머리 호스트가 3개가 있어야 되고 워커라는 호스트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를 해보신 분들은 이 터미널로지에 약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쿠버네티스에서 안 했을 분들이 터미널로지에 즉 이 명명에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얘네 역할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컨트롤 호스트는 뭐냐면 얘는 컨트롤러 기능이 아닙니다. 얘는 얘네들을 설치해 주는 애예요. 즉 그 말은 뭐다? 얘가 없으면 설치를 못한다. 그래서 컨트롤 호스트를 반드시 설치한 후에 이 컨트롤 호스트가 각각의 이 호스트에 대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깔고 필요한 파라곤 컴포넌트들을 이 지정된 IP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호스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리눅스 머신인데 여기서 말하는 리눅스 머신은 VM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피지컬 서버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구축해 놨냐면 이렇게 구축해 놨어요. 보시면 여기 보이죠? V스피어 안에 컨트롤 호스트 VM 하나 띄워놓고 프라이머리 3개 띄워놓고 워커를 하나 띄워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리눅스가 굴러가는 VM이 됐던 피지컬 서버가 됐던 하나, 둘, 셋, 넷, 5개가 최소의 구성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얘는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얘는 파라곤에 설치가 될 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설치가 되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는 3개여야 돼. 즉 뭐냐면 얘가 죽던 얘가 죽던 얘가 죽던 하나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얘네들은 컨트롤 플레인이에요. 즉 뭐냐면 라우터로 따지면 라우팅 엔진이 무조건 3개고 라인 카드는 1개인 거야. 그럼 왜 라우팅 엔진 3개냐면 쿠버네티스가 됐던 뭐 VM 기반이 됐던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이 컨트롤러 또는 쿠버네티스 프라이머리라고 하고 라우터에서 라우팅 엔진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교환하고 정보들을 싱크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 정족수라고 해요. 쿼럼이라고 하는데 쿼럼이 3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컨트롤러는 3개야. 지금 제가 쓰는 그 파라곤 버전 21.2인데요.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파라곤을 설치할 때 내부 아키텍처의 컨트롤러는 무조건 3개다.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 카드. 라인 카드가 뭐예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모든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 설치돼서 굴러가는 컴포넌트들.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PCS, 패스 컴퓨테이션 서버가 있든지 또는 네컴프 서버가 있든지 또는 패스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 얘네들은 여기에 설치된 정보를 갖게 돼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프로덕션이라고 실제망에 설치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필수고 당연히 얘도 필수겠죠. 그리고 여기에 최소 2개 이상의 워커 노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얘가 죽어버리면 여기에 깔려있는 파라곤 컴포넌트들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얘는 단지 여기 깔려져 있는 컴포넌트를 관리할 뿐이지 이 컴포넌트들이 이 안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다. 네.
라우팅 엔진은 있는데 라인 카드가 없어요. 패킷 포워딩 모치가 똑같아요. 쿠버네티스에서는 프라이머리 로드는 프라이머드의 컨트롤 플레인 역할만 하고 얘네들이 다 한마디 데이터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설치된 상태를 보면요. 큐브 이건 그냥 쿠버네티스 명령어예요. 자, 좀 크게 해볼까요? 캔노드 어떻게 돼 있어요?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노드가 있죠. 왜? 얘는 뭐라고 했어요? 설치하는 호스트라고 했어요. 설치할 때만 필요해. 설치 안 하면 얘는 그다음부터 필요 없어. 설치라고 나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서비스는 다 이 네 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 하나, 둘, 셋, 그리고 워커 노드가 있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워커 노드에 설치된 컴포넌트들이 살아있는지 한마디로 핑 체크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는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오늘 뭐 쿠버네티스 그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아키텍처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쿠버네티스는 좀 각자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설치된 컴포넌트들이 얼마나 많냐 보시면 자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쭉 가면 뭐 커먼한 패키지 안에는 뭐 IAM, 카프카가 뭐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EMS란 패키지 안에는 디바이스 매니저 같은 뭐 디바이스 매니저 이미지 관리하는 놈, 스토리지 관리하는 놈 있고요. 엠바서드 패키지 안에는 이 앞에 있는 걸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리눅스 네임스페이스인데 그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 패키지가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또 서브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엠바서드란 패키지, 오딘 로그란 패키지가 있고 커먼이란 패키지가 있고 EMS란 패키지가 있고 대충 짐작을 하면 EMS는 장비를 관리하는 거니까 뭐 디바이스 DB라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란 패키지가 있고 이렇게 디폴트란 패키지가 있고 또 노스스트란 패키지가 있어요. 노스트란 패키지는 뭐겠어요? 파라곤 오토메이션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패스 컴퓨테이션 엔진이에요. 제가 첫 세션 때 뭐라고 했냐면 노스스타가 있고 헬스봇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파라곤으로 그냥 다 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디플로이 즉 설치가 되면서 들어와서 파라곤이라는 네임으로 리브랜딩이 된 거고 기존의 노스스타 헬스봇은 파라곤 패스파인더, 파라곤 인사이트 이름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런 노스스타 패키지 안에 이렇게 PC 서버라든지 PC 뷰어라든지 이런 패스트 컴퓨테이션 서버예요. 이거는 넷플로디라든지 넷컴프디라든지 이런 서브 패키지를 깔리고 룩셰프라는 이건 뭐예요? 리눅스에서 파일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큐브 시스템이 깔리고 이렇게 보면 헬스봇이 깔리고 즉 하나의 컴포넌트들을 여러 개의 컴포넌트 안에 그 안에 또 세부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깔리냐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렇게 깔린다. 이것을 뭐 확인하는 명령어는 kubectl이고 getPad에 저 컴포넌트 네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파드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보려면 이렇게 쿠버네티스 명령을 써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라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고객이 팔 때는 셀링을 할 때는 설치 서비스를 받는 게 맞다. 아니면 직접 이거를 공부를 해서 자기가 다 설치를 했는데 녹록진 않겠죠. 그래서 설치하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받고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튜닝 작업이 필요하면 PS 서비스를 받아서 같이 견적에 묻어서 세일즈한테 말해서 견적에 설치 서비스하고 튜닝 서비스를 꼭 반드시 묻어 놓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쿠버네티스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쿠버네티스를 볼 때 명령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 이 명령어가 뭐냐면 실제 내부 컴포넌트 안에 있는 서브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IP인 거예요. 이 IP들은 정해져 있어요. 쿠버네티스 안에서는. 근데 이 IP들이 있고 또 보면 또 이런 이상한 또 다른 IP들도 있어.
ERP는 또 뭐냐면 밖에서 나를 보고 들어온 애들. 그래서 내부의 아키텍처가 좀 복잡하진 않은데 공부할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 급할 경우는 PS 무조건 놓고, 뭐 그렇지 않고 랩에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자기가 실적 쿠버네티스 공부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는 이렇게 5개 호스트가 필요한데, 이거는 VM이어도 되고 하나의 피지컬 서버여도 돼요. 하나의 피지컬 서버는 베어메탈이라고 하죠. 근데 베어메탈로 서버를 5개 만드는 건 너무 불합리하니까 저희 매뉴얼에 서버당 성능이 CPU 몇 개, 8개, 뭐 12개, 메모리는 뭐 128기가 이상, 뭐 하드디스크는 뭐 500기가, 500기가에 뭐 그 엑스트라로 하드디스크 하나 더 부족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예를 좀 들어드리면 하나의 그 피지컬 서버 안에 5개의 이렇게 VM을 그냥 다 만들어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까요? 실제적으로 SE들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할 때부터 막히면 안 되니까 고객을 데모를 하려면 실제 설치한 경우 좀 봐야 되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제가 쓰고 있는, 우리 회사에 쓰고 있는 EXXI VM웨어 vSphere 밑에 약 4개의 피지컬 서버가 있어요. 보면 자, 이렇게 하나, 둘, 4개인데 저는 여기 한 대에다 다 깔아놨어요. 한 대 안에다가. 얘는 성능이 어느 정도 되냐면 CPU가 몇 개짜리죠? 24개짜리인가? 예, CPU가 32개짜리고 메모리는 256기가짜리고 스토리지는 약 3테라짜리인데 여기에 파라곤을 다 깔고 쓰고 써 보니까 어느 정도가 남냐? CPU는 약 16개 정도, 약 50% 쓰고 있고요. 하나의 피지컬 박스 안에 메모리는 약 162기가 쓰고 있고요. 스토리지는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일부 좀 많이 잡아놨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각각의 세부 사항을 좀 보면, 자, 설정 편집을 들어서 보면 하나당 CPU 8개 선언해놨고 메모리는 64기가, 하드디스크 350기가 하나, 하드디스크 꼭 2개 써야 돼요. 그 스토리지 때문에. 그래서 꼭 2개를 파티션 되지 않은 걸 쓰면 알아서 깝니다. 즉 VM을 5개를 만들어 놓고 CPU 8개, 각각의 CPU 8개, 메모리 64기가, 하드디스크 350기가, 50기가짜리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 컨트롤 호스트를 통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5대에 동일하게 리눅스만 깔아놓고 IP만 심어져 있고 필요 간단한 패키지들이 있어요. 근데 패키지는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크게 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리눅스를 5개 깔아놓고 이 컨트롤 호스트에다가 얘네들에 대한 IP만 지정해 놓으면 이 컨트롤 호스트가 알아서 SH 들어와서 다 깐다. 예. 종종 실패가 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3-4번 그냥 리트라이를 해버리면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강윤희 차장. 문일. 이광현 과장님. 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됐어? 오케이. 강윤희 차장. 네. 어떻게 감이 잡혔어요? 굳이 뭐 이거를 설치를 하라는 건 아니니까, 설치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네. 어떻게 설치하면 될지 나는 감이 좀 잡혔다는 거죠. 네. 감만 잡히면 설치하는 건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감은 잡혔는데 설치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러가 네. 항상 나면 이제 또 이제 뒤져서 찾아야지 왜 에러가 나는지. 네. 네.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겠네. 오케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실제적으로 내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뭐 이제 설치하면 멍텅구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서버들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쿠버네티스의 컴포넌트들, 프라이머리 워커노드들이 어떻게 되냐면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겠죠. 실제 네트워크가 얘한테 정보를 줘야 여기 워커노드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들, 즉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애들 또는 파드라고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냥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말자고요. 이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정보를 받아와야 얘가 이 정보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들은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돼.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VM에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써서 한쪽 인터페이스는 매니지먼트용으로, 이게 뭐예요? SSH를 들어오던가 또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해서 특정 패키지를 깔아야 될 때는 외부 연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연결용 인터페이스 붙여놨고, 이쪽은 내부 연결용 인터페이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건 77점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프라임 모드에도 아무것도 없죠. 쿠버네티스에서 프라이빗 노드는요, 그냥 단지 API로 야 거기에 어떤 컨테이너 하나 생성해, 야 컨테이너 너 잘 살아있냐, 야 컨테이너 너 IP는 뭐야, 이런 걸 얘가 다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프라임 모드. 근데 워커 노드는 좀 헤비해요. 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보면, 자, 네. 큐브, CTI cat, 노드, 명가, 네, 자, 각각의 노드들의 정보를 보면 뭐 우분투를 썼고 뭘 썼고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탑 모든 거 명령, 맞네요. 지금 보면 1, 2, 3번은 CPU를 얼마나 써요? 이게 프라이머리 노드죠. 4%, 3%, 3%밖에 안 차죠. 근데 이 45번 얘가 워커 노드거든요. 얘는 40% 쓰죠. 메모리도 많이 쓰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일은 얘가 다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당연히 실제 환경에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저 만약에 이게 죽으면 서비스는 끝인 겁니다. 모든 컴포넌트 여기 다 있다. 자, 그게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였고, 여기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 워커노드에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파라곤의 설치 과정을 좀 알아봤고, 파라곤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돌고, 모든 서브 컴포넌트들은 메인 컴포넌트 안에 있는 서브 컴포넌트는 다 컨테이너, 다 파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배포할 때는 디플로이먼트라는 거 기술을 쓰는데 쿠버네티스에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다 컨테이너 파드 베이스로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요. 처음에 파라곤을 열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패스가 몇 개 있는지,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는지. 자, 근데 이 파라곤이 에 대해서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when SDN 컨트롤을 제한할 때 항상 물어보는 RFP 항목이나 기술 요건들이 있어요. 장비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선 처음에 이걸 설치하면요, 여기 탭이 없어. 라이센스를 넣기 전에는 이 탭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다. 라이센스에 따라서 네트워크 플래닝, 모니터링, 요거는 뭐예요? 라이센스에 따라 쓸려요. 말 그대로 플래닝이라는 거는 파라곤의 플래너고, 네트워크라는 거는 파라곤의 패스파인더고, 모니터링이라는 건 파라곤의 인사이트예요. 저는 이 세 개가 다 되는 라이센스를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데모용으로 요 세 개의 탭이 보이는 거예요. 설치하고 나면 이 세 개의 탭이 안 보입니다. 라이센스를 데모 요청을 저희 주니퍼 SED한테 해주면 한 달짜리 라이센스, 데모 라이센스 발급해 줄 거예요. 담당자를 통해서 하면. 그러면 그걸 두면 이렇게 보인다. 꼭
넣지 않으면 설치가 잘 됐더라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뭔 기능이 있냐? 들어가면 첫 번째 디바이스 관리 기능이 있어요. 클릭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EMS는 다 돼요. MPC, 타입, 인터페이스가 뭐가 살아있고 죽어있는지 나오고, 인벤토리 정보들, 샤시, 하드웨어 이런 게 나오고요. 인터페이스 정보 쭉 나오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뭘 쓰는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OKML 설정을 적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런 템플릿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SSH 관련 설정도 이렇게 넣는 거고, 이런 설정들은 어디에 있냐면 네, 컨피그레이션을 만드는 곳 쪽에 가면 이거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한 EMS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EMS 기능을 통해서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만약에 뭐 스위치를 봤어요. 이렇게 나오죠. 스위치에 살아있는 포트, 죽어있는 포트 이렇게. 그쵸? 여기에 등록하는 애들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라이센스를 놓고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EMS 기능이 되니까 웬 SDN 컨트롤 말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대응이 가능하다. 뭐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하거나 이건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템플릿화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각각 필요 장비에 푸시는 할 수 있다. 네컴프 기반은.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모니터링기가 있고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플래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파라곤 플래는 거고, 이거는 뭐라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 네트워크를 직접 얘가 받아들여서 여기서 링크도 끊어보고 트래픽 추이도 보고 하는 시뮬레이션,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끌어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선도 늘려보고 밴드위스를 그 회선 타는 밴드위스도 늘려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플래닝이란 것, 즉 향후에 얼마나 쓸 건지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게 네트워크. 이게 파라곤 패스파인더예요. 디바이스를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디스커버리를 자동으로 합니다. IP 어드레스랑 레인지 또는 IP 어드레스 각각 거기에 ID 패스워드, 루트 권한간의 ID 패스워드 두면 이 선들도 내가 뭐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냥 다 찾습니다. 근데 찾을 때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P3라는 놈이 항상 패스파인더 컨트롤러랑 연결이 됐다고 했죠. BGP-LS로 이렇게. 그래서 BGP-LS로 그 정보를 주니까 이거를 파라곤 패스파인더는 디바이스 등록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제어권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BGP-LS를 통해서 이 링크 정보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링크 레이블을 뭐 인터페이스로 주거나, 자, 좀 숫자를 좀 크게 해볼까요? 인터페이스 레벨을 주거나 또는 뭐 링크 레이블을 네임으로 주거나 또는 이거를 이 안에서 수집된 딜레이 값들, 지금 레이턴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딜레이 값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딜레이 값들을 주거나 또는 슬라이스를 주거나 또는 시드를 주거나. 근데 지금 버그가 있어요. 그 SR 시드를 링크에 이렇게 보여주게 하면 뭐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좀 코스메틱한 버그가 있다. 우리는 그걸 코스메틱 버그라고 하죠. 서비스에 영향을 안 주는데 보기 싫은 거. 예. 매트릭을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 많이 보겠죠. 이렇게 인터페이스. 자, 그리고 모니터링은 뭐가 있냐? 그 장부 애들을 모니터링하는 파라곤 인사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이 파라곤 패스파인더가 디스커버리한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얘가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P1, 네. 그리고 뭐 PE1 이렇게 장비별로 그룹별로 한번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디스커버리한 장비에 대해서 자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람이 있는지 이건 샤시 알람이 있는데 뭐냐면 파워가 하나 없는 거네요. 이런 기본적인 알람들을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NMS의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얘가 SNMP를 폴링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그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EMS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장비별로 빨간 것만 클릭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파워라든지 팬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일반적인 세션도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알람이 떴는데 여기는 파워 모듈이 섞여 있네요. 이런 운영자가 체크해야 되는 명령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비주얼로 되어 있고 빨간색만 우리는 보면 되겠죠. 빨간색 보면 얘는 하나는 너무 어리고 하나는 파워 인풋이 없으니까 빨간색 떴네요. 얘는 뭘까요? 얘는 보면 이거는 팬트리가 옛날 거 꼽혀져 있다고 나오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만 디스커버리 하게 되면 네트워크 토폴로지 이렇게 그려주고 모니터링 안에 그룹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장비들에 대해서 다 이 정보를 불러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파라곤의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이 광현 과장님 오늘 엄청 많이 부를 건데 윤일 네. 윤일 차장 자리 계속 있었네. 자, 궁금한 거 질문 받겠습니다. 이건 되나요? 저건 되나요? 편하게 질문하세요. 아니면 제가 찍을게요. 제가 남기봉님 계세요? 남기봉님 켜놓고 딴짓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재균님 재균 네 그러면 송지웅님 네.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파라곤에서 이거 되나요? 아니면 파라곤에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여태까지 한 내용 중에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한국 사람들 질문 안 하는 거 아는데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 질문. 조금 더 들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그래? 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변예리님 자리에 있어요? 이거 틀어놓고 내가 물어봤는데 자리 없는 사람들 다 김홍규 상님한테 다 이를 거야. 자, 그러면 그 위쪽으로 기환님 제 이름을 잘 안 불러본 분들 제가 네. 질문 있습니다. 계정이 관리자 계정 하나로만 접속 가능하신 건가요? 그쵸. 좋은 질문인데 지금 얘가 알박이라고 하죠. 롤 베이스 억세스가 되는지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네.
여기서 알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자 이름을 뭐 테스트로 놓고 뭐 퍼스트 라스트 네임 넣고 타입에 너무 조금밖에 없네요. 알바까지는 안 되네. 단지 어드민이라고 하면 모든 권한을 가져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뭐죠? 뷰오님만 되겠죠. 네, 지금 알바까지는 안 되네요. 단지 SP 어드민, 오퍼레이터만 우리가 가능하다. 즉 제가 봤을 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하고 어떤 게 가능하다? 뷰오님만 가능하다. 예. 좋은 질문인데 성이 어떻게 돼요? 예. SK의 네. 이제 조기환입니다. 조기환. 핸드폰 번호 어떻게 돼요? 네, 010 010? 네, 스타벅스 하나 3052 주려고 그러지. 아, 3, 3, 3052 39, 3052 3052, 6325 6325. 예. 스타벅스 네, 쿠폰 하나 줄게. 감사합니다. SKB 팀장님은 누구였지? 누구죠? 지금? 박승호 팀장님이십니다. SKB 쪽은? 지금은 김성택 팀장. 성태? 성태? 그러면 성태 팀장, 지금 성태 팀장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분 쉬었다 할게요. 자, 15분 있다 봅시다. 네.